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10월 증시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9월 증시부터 요약을 좀 해보면 9월에 코스피는 4.1%.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9월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9월에 좀 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코스닥도 역시 마이너스 3.4%. 그러니까 9월에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별로 좋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불안정하게 만들었던 거는, 그러니까 중국 변수, 뭐 중국의 경기 둔화, 헝다 문제, 전력난 문제,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뭔가 재료가 나왔고, 또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런 이슈 있었고, 또 9월 막바지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인플레이션이 막 우려가 되는데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 부채 관련된 변수들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가 되면서 외부에서 좀 좋지 않은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죠. 시장을 좀 누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수급에서는 그나마 이제 조금 다행스러웠던 게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였거든요. 1조 1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였는데, 근데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이긴 했지만 이게 좀 일관되게 쭉 매수했다라기보다는 이제 매수했던 사이클 보였다 갑자기 대량으로 확 던졌다가 또 매수했다가 이렇게 좀 불규칙하게 매수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매수 규모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어쨌든 순매수를 보였다라는 점에서는 좀 의미는 있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수급이 조금은 나아졌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특징으로는 코스닥에서는 이제 엔터주가 굉장하겠고요.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는 5개월 연속해서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징어 게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 나면 이제 해외 공연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재료들이 좀 겹친 거죠. 그래서 엔터주들이 유난히 강했고, 코스피에서는 좀 특징적인 게 카카오가 아마 몇 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월간 단위로는 최대 낙폭이 나왔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그나마 좀 견딜 수 있었던 게 다른 대형주들이 좀 눌렸어도 카카오가 워낙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지수를 어느 정도 지탱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좀 했었는데, 카카오가 많이 빠지면서 코스피에 믿을 구석이 별로 없었다. 이게 이제 코스피의 낙폭을 조금 더 키웠던 그런 요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증시로 보면 대부분의 증시가 좀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과 인도는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좀 진정되고 있어서 뭐 그런 어떤 진정되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인도의 인구, 다음에 이제 인도가 또 제조업을 막 키우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 증시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고 투자들이, 그리고 정작 여러 가지 어떤 악재를 제공했던 또 중국은 또 올라갔어요. 근데 중국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악재를 방어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했잖아요. 연휴 전에 워낙 돈을 많이 뿌려서 이 극복이 되려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이제 나오면서 중국과 인도 증시는 올랐다. 이게 이제 전체 9월 증시를 좀 요약해 볼 수 있겠고요. 이제 10월로 넘어가서 보면 그동안에 2014년도 이후에 10월 증시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어떻게 됐나?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나오는데 연속적으로 올라가고 연속적으로 빠지진 않았죠. 10월에. 그러면 꼭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봐도 어떻게 일관되게 뭐 10월에는 유난하게 매도했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되게 독특한 패턴이 좀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요약을 해보면 10월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었다. 홀수에는 올라가고 짝수에는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변동성이 또 유난했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면 홀수에는 제법 올라가고 짝수에는 또 빠지고, 근데 이게 등락폭이 이렇게 평범하다라고 보여지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심할 때는 코스닥이 막 20% 빠지고 코스피가 13% 빠지고, 또 이제 올라갈 때도 막 5%, 6%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코스닥은 뭐 또 2019년도에는 또 6% 가까이 올라가기도 하고, 코스닥의 10월 변동성 보세요. 그러니까 막 8% 빠졌다가 6% 올라가고, 21% 빠지고, 6% 올라가고, 또 6% 빠지고, 굉장히 어떤 큰 변동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0월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이벤트도 많았기도 했지만, 유난하게 이제 한 해 마무리, 내년을 바라보는 이런 어떤 충돌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좀 유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도 아마 변동성은 결코 작지는 않을 것 같다. 변동성이 좀 클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좀 미리 이제 좀 각오를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변수들을 몇 가지 점검을 해보면, 최근에 시장에
좀 궁금함을 자극하고 투자들을 걱정하게 만든 게 금리 문제였잖아요. 미국이 테이퍼링은 연내 시작할 것 같고 금리는 내년도 말에 한 번 정도 올릴 것 같다라고 알려졌는데 최근에 이제 물가가 막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지고 더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게 이제 미국 금리 인상 확률을 보여주는 사이트인데 한 달 전에 보면 그 금리 동결, 그러니까 1년 후, 그러니까 내년도 12월 기준입니다. 내년도 12월까지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는 확률이 41%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25%까지 떨어졌죠. 근데 주말에 또 31%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닐 카시카리 하고 이제 몇몇 어떤 연준 인사들이 이제 금리 인상은 뭐 2023년도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2024년도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발언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긴 했는데 어쨌든 한 달 전 대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금리 동결 확률보다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금리에 대해서 조금씩 의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이건 이제 빨리 올려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어쨌든 안 올리는 거잖아요. 내년도 하반기에 한번 올릴까 말까 하는 거 정도가 현재까지 연준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금리 인상 가지고 벌써부터 이렇게 좀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다 보니까 이제 채권 금리가 최근에 쭉 올라가서 한때 1.58%, 57% 정도까지 올라갔죠. 채권 금리 올라가고 또 이게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되면서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만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나는 소득이 일정한데 물가가 올라가면 비싸지니까 소비를 못하게 되고 소비를 못하게 되면 그게 경기 침체가 되니까 주가가 빠지고 이런 어떤 안 좋은 사이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보면 뭐 공급망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고 또 국제유가가 막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래저래 이제 물가에 대한 어떤 걱정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채권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게 이제 1990년대부터 그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차트거든요. 근데 이게 쫙 보시면 이게 선긋기가 원래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추세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선을 딱 그어봤는데 이제 고점하고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 보면 사실 2012년도 이후에는 낮아지고 높아지고 차원이라기보다는 조금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단이 대략적으로 한 1.5%, 상단이 대략적으로 한 3% 정도는 되는 박스권이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미국의 금리가 상당히 높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1.5%에서 3% 사이에 좀 갇히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사람들은 채권 금리는 결과적으로 이번에 올라가 봐야 최대치가 2.5%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자체도 연속적으로 최대 올라가 봐야 3%를 넘길 일은 없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속도가 너무 빠르면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어떤 걱정은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빠르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커지면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만 빠르지 않다라면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게 이제 주식시장에도 뭐 경기가 좋아도 올라가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안도를 하기 때문에 속도만 좀 완만해지면 금리에 대해서는 뭐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 금리에 대해서는 시장이 한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좀 긴장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라든가 인플레이션 논란은 이제 10월까지도 어느 정도는 좀 영향력이 있을 수는 있다. 요 정도는 우리가 좀 감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같이 봐야 되는 게 이제 금리가 요란하게 움직이면서 환율도 또 불안해졌죠. 지금 달러 인덱스가 금리 인상 이거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추세로 봐도 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올해 연고점을 막 뚫고 나가는 이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그런 어떤 강세 흐름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라면 이제 신흥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걱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 유로화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면 유로화 약세에 베팅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 유로화 강세에 베팅하는 거. 근데 이게 유로화 약세로 베팅하고 있다는 얘기는 달러 강세에 베팅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약간 그 환율은 이제 조금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또는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환시장이 안정되는 거, 금리도 중요하지만 금리와 더불어서 환율이 같이 안정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게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적으로 보면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좀 올라가는 추세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올해 1월 4일에 1,080원 정도였는데 지금 100원이 올랐잖아요. 1,088원 정도까지 올라가서 이제 올라간 그런 상황이 이제 됐는데, 이제 여기도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죠. 올라가면 이제 1,200원인데 그걸 뚫고 올라가서 뭐 1,250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이게 과거 통계를 보면, 이제 과거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환율이 4개월 연속해서 올랐어요. 4개월 연속해서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원달러 환율이 5개월 연속 올라간 적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게 지금 가장 가까웠던 예가 2015년도에 4개월 연속해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5개월 올라갔거든요. 5개월 올라가고 이제 한 달 빠지고 또 4개월 올라가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때 말고는 5개월 올라간 적이 없어요. 이 금융위기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4개월 연속해서 올라갔다. 그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갔었고, 우리나라 IMF 때 그때 그 부근에도 개월로 이제 개월로 치면 그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5개월 올라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는 희귀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무역수지를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서 외부에서 자꾸 달러가 들어온다게 되고,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들의 또 수익성이 더 좋아지잖아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달러 공급이 더 많이 되게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환율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좀 제어가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꺾이는데, 과연 이번 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월째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5개월째 올라가게 되면 잘못하면 2015년도 이 사이클 5개월 올라갔다 한 달 빠지지만 또 올라가서, 이때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이번 달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꺾이기 시작하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계기들이 좀 있겠죠. 뭐 계기들을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뭐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드리고, 어쨌든 환율이 떨어지느냐, 다음에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속도가 좀 완만해지느냐, 이게 이제 10월 초반까지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뭐 그런 변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올해 매매 추이입니다. 이거는. 근데 보시면 올해 순매수 4월에 4천억 정도 들어온 거 있었고, 9월에 1조 1천억 원.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늘어나는 추세였다가 9월에 이제 확 줄어드는 그런 형태를 보였죠. 근데 5월하고 이제 8월 같은 경우는 MSCI 변수가 더해졌기 때문에 이제 매도가 이제 유난했던 건데, 어쨌든 감안을 해도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좀처럼 주식을 안 샀죠. 근데 9월에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외국인들이 이제 분기별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좀 크게 한번 봤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2020년 1분기부터 쭉 보니까 순매수했던 분기는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4분기에 2조 8천억 정도 매수 들어왔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어요. 근데 많이 파니까, 물론 이제 이제 빠졌겠죠. 근데 9조 원을 팔았어도 20%가 올라가고, 2조 8천억을 팔았어도, 2조 6천억을 팔아도 10%가 올라가고, 8조를 팔았어도 6.5%가 올라가고, 뭐 8조 9천억을 팔아도 7%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난 3분기에 10조 원 팔았는데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어차피 팔아도 올라왔었는데 이게 왜 저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들은 더 많이 팔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거는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보통 뭐 동학개미니 뭐냐 하면서 주식시장에 돈들이 확 들어와서 이제 끌어올렸는데, 시가총액이 저 때는 그 2020년도 1분기 막 그때는 코스피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2,000조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자금은 몇 배 이상의 자금이 들어와야 이걸 끌어올릴 수 있는데, 자금이 똑같은 돈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들어오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대형주 돌아가면서 사고 치는 대형주들이 또 지수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제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조건이 만들어져야 돼요.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확 들어오거나,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2020년도 1분기 대비 2배 이상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방어는 날 수 있을지 몰라도 최선을 다해서 올릴 정도의 자금을 지금 끌어온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제 1조 1천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거보다 이제 몇 배 되는 제가 이제 기준으로 삼는 게 한 달에 4조 원 이상, 한 달에 4조 원 이상의 매수를 뿌려주면 지금 지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의 매수 흐름, 하루에 2천억 원 순매수. 그러니까 그 페이스 정도로 외국인들이 과연 들어올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동안에는 외국인들이 팔아도 올라갈 수 있었던 때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이 자금을 끌어왔거나 아니면 이제 좀 이상한 대형주들이 등장을 해서 그 대형주들이 지수를 확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계속 끌어올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환율과 국채금리 주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지난달 외국인들의 매매 추이에는 조금은 이제 긍정적인 그런 측면도 좀 보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샀거든요. 삼성전자를 지난달에 한 1조 원 정도 샀고 하이닉스를 또 샀죠. 그러니까 두 종목 시가총액 1, 2위 종목을 거의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시가총액 1, 2위 종목을 매수한다라는 거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서 그냥 반도체주를 매수한 거다. 이랬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지수 자체가 올라가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한 걸 보면 카카오, NC소프트, 네이버, LG화학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죠. 근데 그 종목들 매도 비율만큼 그대로 넘어온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기아 뭐 이런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하는 업종이라든가 종목들 구성은 되게 좋은데 저게 이제 일관성 있게 또 규모를 더 늘려서 들어와 준다라면 좀 10월의 증시 분위기가 좀 9월 같이 흔들리지 않고 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이 과연 만들어지는지를 좀 잘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글로벌 펀드 자금 동향인데 이제 채권, 다음에 주식형 이렇게 보면 글로벌 주식형 펀드 쪽은 요 이제 그 오렌지색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렌지색이 유입됐다라는 거죠. 위로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제 유입되는 규모가 조금 줄다가 최근 들어서 보면은 거의 정체, 약간 빠져나가거나 뭐 들어오거나 이게 근데 미국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형 펀드 쪽에 자금이 유출이 좀 많았고 신흥시장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약간 유입 우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뭐 대량으로 확 빼내갈 만한 자금 동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분위기만 잡아주면 그러니까 매수를 할 준비 정도까지는 돼 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매도할 정도, 최소 대량으로 매도할 정도의 자금 동향은 아니다.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돼서 외국인들의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좀 긍정적인 몇 가지 이슈가 던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발 또 미국의 어떤 정책 변수들, 뭐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변수들을 지적을 해보자면 우선 이제 코로나 변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루 확진자가 막 3,000명이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2,000명 전에도 찌글찌글하게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추석 연휴 끝나고 3,000명 확 치고 올라갔다가 이게 일단은 좀 꺾이는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완전히 꺾였구나라고 인식이 되면 지금부터는 접종 속도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이후에는 이제 꺾이겠구나.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내수가 좀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미국 코로나 확진자 추이인데 미국은 이제 꺾였죠. 이제 하루 평균, 그 다음에 하루 확진자도 줄어들고 있고 7일 평균도 지금 꺾여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확진자 추이가 꺾여서 위드 코로나가 일단 보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번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수출입이 좀 활발하게 되고 특히 무엇보다 이제 공급망이 깨져 있는 상태라서 이 공급망이 깨져 있는 게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해운사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하역을 해야 되는데 하역할 때 이 코로나 때문에 방역이 강화돼서 제때 하역을 못해서 막 적체가 됩니다. 지금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컨테이너가 정체가 되니까 수출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고 이게 또 원재료 들어와가지고 빨리 가공해서 팔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아니면 부품을 조달해 온 걸 갖다가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게 적체가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부품 조달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해소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역시 코로나 변수.
요게 이제 꺾여서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에 중요한 국가고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에 중요한 국가니까 이제 과연 꺾이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치료제인데 제가 이제 이거는 지난 이제 9월 말 직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9월 26일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다 올렸고 제가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 내용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 방송 내용이고 이제 그때 블로그에다 올려드렸던 내용이죠. 다음 달에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요 재료를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머크사 이제 몰누피라비르 그 이 치료제 관련해서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중요한 변수가 있으니까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나왔죠. 이 재료가 나와서 요게 이제 어떤 변수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 치료제 변수가 확진자 줄어드는 거하고 맞물려서 백신 플러스 치료제 위드 코로나 이 사이클로 가주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이 되는지 10월 초반에 이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실적 하향 조정인데 이게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피 200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여주는 차트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이렇게 되다가 최근 들어서 보면 코스피의 영업이익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이 조금 정체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약간 꺾였다가 지금 꺾이진 않고 이제 정체 상태 되고 있는데 참고로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25조 6천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상향 조정되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막 이래버리면 실적이 다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인식이 될 수 있어서 올해와 내년도 전망치가 상향 조정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향됐던 이유가 해소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공급망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이 또 되고 이러면서 이제 전망 조정이 막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초에 너무 오버해서 실적 수정치를 높여놨던 것 같다. 과도한 어떤 전망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과도했던 거를 현실적으로 좀 전망치를 낮추는 그런 조정이 일부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되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진정되는지 여부 역시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진정이 되면서 이게 맞물리는 흐름이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전후에서 이제 다른 기업들에 대한 실적 추정치도 조금씩 달라질 텐데 그 추정치가 달라질 즈음 이제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이거 사업하기 환경이 조금 나아졌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로 반전이 되는지 여부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해서 실적 추정치가 이제 좀 변화가 생기는지 이게 230조 이게 증권사마다 다 달라요. 예, 추정치가 좀 다른데 저는 이제 교보증권 기준으로 잡은 건데 어느 증권사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치 각도가 올라가는 쪽으로 다시 살짝 틀어주는지 그리고 그런 어떤 재료들이 공급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주도하는 업종. 이게 3분기에는 전기전자가 8% 빠지고 지금 운송 장비는 막 13%가 빠지고 서비스 이거는 이제 카카오가 빠져서 이랬겠죠. 이제 11%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약품 업종을 제외하고는 3분기에 대부분의 업종이 다 빠져버렸잖아요. 지금 코스피가 3개월 이상 하락한 것도 잘 나오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0월에 저점 매수가 좀 가동이 돼줘야 되는데 그럴 때 주도하는 업종이 뭔가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빠졌던 업종이 됐든 아니면 이 중에서 되게 선방했던 업종이 이제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선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올라가든 많이 빠져서 낙폭과대 쪽에서 돌리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대형주 군들도 있고 약간 중형주에서 대형주 사이에 있는 업종들도 있죠. 근데 결국에는 이 정도 종목군들은 큰 자금이 들어왔을 때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연 어느 쪽을 택할 거냐. 일단 그 지난 달로 봐서는 전기전자, 철강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에 선별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게 좀 보이긴 했었는데 이제 또 이제 달라질 수 있으니까 10월 초반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지 매수했을 때 어느 업종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주도하는 업종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지탱이 되겠구나 믿음이 생기면서 종목 장세가 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10월에는 실적 하향이 마무리되는 계기가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은 논란 이런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수요 회복이 확실하게 되고 있다라는 신호가 나와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수요 회복을 위해서는 이제 글로벌 코로나 안정,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의 이제 진입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실적 하향이 마무리되면서 전망치 상향으로 조금씩 조정되는 게 과연 나와줄 거냐.
이게 중요하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동안에는 악재들만 계속 나왔거든요. 3분기 내내. 악재 나오고 악재가 완화되고 악재 나오고 악재가 완화되고 그러면 100포인트 빠지고 40포인트 올라가고 100포인트 빠지고 40포인트 반등하고 이런 사이클이 되거든요. 악재가 사이클로 걸리면. 근데 여기서 올라가는 사이클로 반전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인 이슈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확진자가 감소되고 치료제와 백신 효과가 확인되면서 이제 또는 적용되는 시점이 공개가 되면서 이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뉴스량의 위드 코로나 뉴스량이 얼마나 증가할 것이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수급.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사실 매도하는 게 상수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 이후에 52조 원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순매수한 게 2020년 1월, 2020년 4월, 11월, 이제 올해 4월, 그다음에 이제 지난달 이렇게 이제 4번밖에 없었고 그 매수 규모도 그렇게 뭐 크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2달 연속해서 매수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2달 연속해서 매수하는 흐름이 나와줄 거냐, 매수를 붙어주면 투자들이 상당 부분 안도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붙어줄 거냐, 아니면 이제 9월에 이제 딸려서 그대로 넘어온 악재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금리 문제,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변수들,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 뭐 전력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엔 또 발목을 잡고 외국인들 수급을 또 압박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재료를 일일이 해석할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외국인들의 수급이니까 수급을 보면서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을 보면 그동안에 4주 동안에는 지금 그 우리나라를 많이 팔고 대만은 그 기간 동안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좀 유난하게 많이 팔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난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통계상으로 9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는 아시아에도 또 우리나라를 제일 많이 샀어요. 약간의 어떤 변화가 좀 있었는데 이런 수급에서 한국 선호도가 살아난 건지 반짝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히 10월 중순 넘어가면서 이제 코로나 추이, 위드 코로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의 윤곽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잡히느냐. 그러니까 10월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중순 이후. 또 이제 10월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1일이 금요일이라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만기 주간이 겹치거든요. 예, 그렇게 돼서 그 이후에 이제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초반에 어쨌든 분위기 조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봐야 되니까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 구도를 잘 보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하나만 찍어라. 10월에 제일 중요한 변수가 뭔지 하나만 찍어라 그러면 확진자 추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으로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서 다른 것들은 사실 맨날 들었던 재료들이잖아요. 예, 들었던 재료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이제는 극복이 돼서 이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되겠지라고 상상을 하면서 기업 실적이라든가 공급망 문제라든가 이걸 해석을 했다가 이게 꼬여버리면서 지금 다 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진자가 안정이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10월의 메인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월 전체적인 흐름 어떤 게 중요한지를 꼽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뭐 세부적으로 미국의 정책 하나하나, 중국의 정책 하나하나 하기에는 그건 너무 좀 세부적이고 변수가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건 이런 것들이다. 수급, 환율, 그다음에 이제 확진자 추이 뭐 이런 포인트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그때 이제 변수 생길 때 데일리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 방송 보시면 꼭 한번 부탁드리는 거 있죠.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